4시 40분에 끝나는 거지? 지금부터 통일연구원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 방안 학술회의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좌장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사회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은 고려대 사회학과 겸임교수,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조한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조한범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까지가 뵐 수 없는 상황인데 조만간 대면으로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전선언 한국 정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상황이고요. 또 중국, 러시아 관련국들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북한은 싫으면 싫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노골적으로 싫다는 표현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원장님 개의사처럼 아마 조건부 종전선언 수용론 입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 임기가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았지만 어느 때보다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종전선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전선언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초기에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해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전선언의 실현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4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모두 다 저명하신 분들이니까 직함만 불러드려도 이정철 교수님 오늘 발제도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대 이혜정 교수님도 나와 계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성함이 아주 항상 부러우신 분이십니다. 예, 왕선택 기자님이신데 지금은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으로 가셨네요. 예, 왕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불러도 왕이시네요. 왕 기자, 왕 센터장. 예, 자, 반갑고요. 예, 이정철 교수님 한 20분 내에 정도 발표해 주시면은 지금 운영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종전선언의 실현 방안입니다. 앞에서 의미와 효과였는데 아마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네, 네. 그 앞에 세션에서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못 들어서 그 중복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요 실현 방안 쪽의 세션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전의 인사 말씀으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통일연구원께 감사드리고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종전선언이 문안협의 중이다 이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 당시에 종전선언 초안문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또 문안 협의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 실현 방안으로 쳤을 때 제가 그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제문에 그렸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제가 그때 요 일정을 11월로 생각했는데
이게 12월 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한미연례 안보회의가 이제 12월에 있고, 이때 아무래도 내년 3월 군사연습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일정이 이제 이때 있고, 따라서 11월에 뭔가 한미가 유화 조치를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저는 북한이 누리호에 대해서 이중 기준 원칙을 걸고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봤는데, 북한이 지금 침묵을 누리호와 관해서 큰 이중 기준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서, 아까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북한이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12월에 미중회담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환경들이 마련되면 12월에 어쨌든 북미 회담을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광물질 수출 조건부 허용, 소위 조건부 제재 완화,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되면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 결국은 이제 베이징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이징에 주목하면서도 종전선언의 특성을 한반도에 맞추어서 생각해 볼 문제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황 방북까지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아마 코로나나 북한의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좀 잘 진척되면 내년 2월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비료 지원 등등의 저희에게 익숙한 남북관계 패턴이 재활성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리번 발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설리번이 마치 남북 간에 이견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리번 발언을 보면서 오히려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리번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조건과 순서와 시기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언론들은 이거를 이게 한미 간에 이견이 많아서 안 되는구나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뒤집어 보면 상당히 많이 미국이 이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한국적 고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역으로 해봤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이제 북한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정보위에서 얘기한 걸로 보고가 됐죠. 그래서 하나는 군사연습 중단이고 하나는 광물질 수출 허용, 이런 건데요. 한국 정부는 7월 달부터도 계속 박지원 원장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광물질 수출 허용을 미국이 구두 약속이라도 하면 회담에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미국 쪽을 계속 설득을 했겠죠. 그럼 미국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국의 위신이 있지 조건을 주고 대화를 할 수는 없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 설리번이 그것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한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도 해보고요. 또 군사연습 문제는 어쨌든 내년 3월이 대선인데, 3월 9일, 10일 그 시점에 한미 군사연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오히려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게 볼 때 이 두 개 조건 문제가 정말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글로벌하게 석탄 가격이 올랐고 중국에서도 석탄 확보량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광물 수출 제재가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미국도 이거를 오히려 협상 카드로 쓰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설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조건 없이 북한이 회담에 나와야 그다음 뭘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견지했죠. 그래서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시작은 북한이 굴복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야 그다음부터 간다. 이게 이제 바이든의 입장인데 그 입장을 미국은 계속 견지하고 싶을 거고요. 반면에 북한은 뭐라도 조건을 줘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그 한국이 지금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둘 사이의 그런 페이스 세이빙 역할을 종전선언으로 하는 이런 구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순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이 부분도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북미 회담을 하는 것과 북미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자. 이거 사이의 순서의 이견인데 그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많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시기에 대해서는 베이징에서 하자 이랬을 때 미국은 사실은 베이징 올림픽에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고민들이 있겠죠. 미중 관계에 대한. 그리고 시기는 2월 달이 될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시기 뭐 이런 고민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시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는 이미 다들 아시지만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당시에 합의한 문안이 있는 걸로 볼턴 회고록에 나와 있고 그 문안을 그대로 가면 제일 좋은데 미국은 뭔가 조금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안 협의 중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다만 그 문안 협의가 싱가포르 합의를 너무 계약시키지만 않는다면 북한이 수용을 할 건데 지금 협의 중인 문안이 어느 수준인지는 저로서는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건 순서 시기 문안 이 모든 걸 둘러싸고 이견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설리번의 발언은 언론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종전선언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전제가 많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뭐 앞서 여러분들이 많이 논의하셨겠지만 종이짝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전제하면서도 어쨌든 종전선언이 의미는 있다. 뭐 이런 레토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이 이중기준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설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하노이 합의 초안 수준의 종전선언이라면 충분히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구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반응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잘 패키지를 잡아서 11월에 던지느냐에 달려 있고 12월 2일에 있는 한미연례 안보회의에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또는 북한에게 어떤 유화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느냐 뭐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은 지금도 SLBM을 발사할지도 모른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듯이 항상 그렇듯이 외교와 국방을 병행하고 대결과 대화에도 준비되고 뭐 이런 논법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전히 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호를 쏘고
이제 관계 개선에 나왔던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 번 더 이중 기준론을 가지고 뭐 SLBM이든 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상황 전화로 나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같이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11월에 어떻게 선제적인 조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체결 전략은 저는 4자 종전선언이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뭐 베이징에서 한다면 이제 4자 종전선언을 남북 미중이 다 동의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그러면 종전선언도 포기할 것이냐? 미중 관계 때문에 종전선언도 포기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의 협의 수준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 아니냐? 아까 설리번 발언을 추론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자 종전선언이 안 될 경우에 3자 종전선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고, 그것에 대해서 2019년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양해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 옵션으로 두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종전선언을 이제 저희는 정상회담에서 하는 걸로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작년부터 쭉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해온 게 장관급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베이징에서 하려면 바이든이 오지 않더라도 뭐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베이징 아니더라도 어쨌든 장관급 레벨에서 합의를 하고 뭐 총리급 레벨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김여정이 국무위원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국무위원과 동급이 되는 뭐 포지션을 지닌 레벨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급이 안 되는 경우는 종전선언을 하는 시기에 병행해서 화상회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뭐 정상들이 못 가면 장관급들이 하고, 그리고 화상으로 뭐 추인하는 이 이벤트를 가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 4개국 정상이 다 안 되더라도 남북 화상 정상회담을 종전선언 시기에 병행해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과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남북 대화 추진 전략으로는 어쨌든 비핵화 입구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을 재가동시키는 방안으로서, 그리고 북미 회담을 재가동시키는 방안으로서 종전선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11월 달에 대화 인센티브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물 수출 같은 거를 지금 석탄 가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지혜롭게 접근할 측면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백신도 이제는 우리가 75% 정도의 뭐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상황이고, 우리 백신 보유량 등등을 생각을 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11월에 대북 백신 지원을 좀 대규모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뭐 여력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어쨌든 최소한 평양 인구 전체 250만, 300만을 커버할 수 있으려면 500만 도스 또는 1000만 도스 이 정도 규모의 백신 지원, 그리고 쌀 비료도 지금 결정해도 내년 2월 정도에 들어가니까 그 비료도 적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과거 아주 찔끔찔끔 이런 대북 지원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인도적 지원 카드를 11월 달에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표는 이제 아까 보신 대로고요. 그리고 이 종전선언 체결과 동시에 이제 미뤘던 여러 조치들을 집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자체 교류들이 제도화될 수 있게 백업해 주는 것이 지속 가능성과 혹시라도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음 정부 상황과 관련해서 이 남북 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의 지정학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발제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선언이 평화조약과 뭐 2단계로 가느냐 1단계로 가느냐 종전선언 없이 수교로 간 케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냥 제가 뒤에다 조금 붙여놨으니 발제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아주 집약적인 내용이고 많은 고민을 담은 얘기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세 분의 시간이 촉박하니까 뭐 사회자가 사족을 크게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 패널 분들, 이 토론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7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한 라운드 2번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표지 순서대로 우리 이혜정 교수님 한 7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토론문을 그냥 자료만 거의 모아낸 수준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토론문 제목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크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꼭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 세션에서도 얘기가 됐고 많이 얘기가 된 것이긴 하지만 종전선언이 왜 문제인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고 그 두 가지 생각을 요약한 게 위선과 책략과 책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선의 책략인가 아니면 평화를 위한 역사적 책무인가 이렇게 토론문 제목을 드렸는데요. 그리고는 문 대통령 연설문하고 판문점 선언 내용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정권 말기에 정치적인 술수 아니냐. 그다음에 책략 전략적으로도 북한도 동의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보면 너무 어렵다. 미국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라고 하는 건 뭔가 비정상적이고 불안한 정전 상태를 판문점 선언의 표현을 보면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확고한 평화, 평화 체제로 바꾼다라는 하나의 이제 규범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규범적인 성격, 정치적인 성격, 전략적인 성격, 또 정전이 어디까지 정전인가, 사실상의 평화인가 아닌가 하는 법적인 논란 이런 게 많이 있다라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인데 결국은 또 해법도 앞 세션에서 김동혁 교수가 많이 강조를 한 건데 결국은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는 쪽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다른 얘기로 하면 종전선언을 제한하면서 갖는 최소한의 효과는 얻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현 방안이 종전선언이 이정철 교수에 대한 발표한 거에 대한 그 코멘트 겸 얘기를 하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실현 방안을 생각했는데 결국 거기까지 못 갈 때의 플랜 B가 뭐가 있을까? 그 실현이 된다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 최소한 종전선언을 제한한 상태에서 규범적으로 현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역사에 대한 책무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으로서 보면 정부가 분명히 판문점 선언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물론 2018년에 종전선언을 하지 못했지만 평화를 제도화한다거나 정부의 임기 말에 최소한의 그 책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제가 뭐 일단은 그 양쪽이 그냥 아주 거칠게 나눠서 찬성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의 논리가 다 그렇게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핵화로 갈 수도 있고 평화체제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 수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뭐하러 하냐 이런 반론이 오는 거고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변화가 갖고 오는 데 대한 조건이나 이해관계가 따져지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중잣대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얘기를 하는 거고 동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뭔가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시작, 정치적이고 상징적인데 뭔가 변화가 있다는 두 가지 메시지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적어도 진정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메시지 관리를 하느냐, 그것부터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을 아주 축약해서 보면 사실상의 평화인데 종전선언은 뭐하러 하냐. 종전선언은 뭐 다 해서 평화협정까지 가봤자 종이짝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선 평화협정 못한다. 그럼 그 논리를 보면 비핵화가 안 된 건 현재가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현이라는 게 이정철 교수가 얘기해 준 데 대한 코멘트 겸 시간이 없어서 막 쫓기는데요. 그거를 하나 하면 이제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건 정부가 많은 걸 원하면 많은 걸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말에 여러 가지 그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서 만약에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12월 초에 있는 한미 SCM에서 뭔가를 해야죠. 앞 세션에서도 나온 거고 2017년 12월 19일에 대통령이 하신 것처럼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든지 만약에 그런 의지와 결기가 없다면 플랜 B로 가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살리면서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는 대로 일단은 현재 정부가 어디까지 걸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적어도 이 정도로 메시지 관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나오는 효과는 무엇이냐면 법적인 상태나 정전의 법적인 상태나 군사적인 상태는 바뀌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미래의 전망은 확실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국도 북한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의 전망을 바꿔서 뭔가 현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현상이 적어도 사실상의 평화라고 주장하시는 그 국제법이나 뭐 정치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가령 한국이 독도 수호 훈련을 하지만 일본을 침공하는 계획은 없죠. 그렇지만 현재는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점령 작전이 기본 작전인 거고 그걸 한미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현재의 상태보다 조금 더 현재의 상태가 만족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의미를 보여주려면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다는 건 시그널의 의미인데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3월에 있는 건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국회는 앞으로 2년인가 더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선언을 앞으로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의 일정한 디딤돌로 간다는 데 대한 미국의 최소한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해도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선언을 하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만 보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걸려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은 안보 딜레마를 해결해 달라는 거고 미국은 동맹과 평화 어느 쪽이 나은가를 따져보는 근본적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한도 다음 정권으로 가도 남북의 교류와 그다음에 안보 딜레마 부분은 일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레거시를 어느 정도로 남겨줄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정철 교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그냥 하나만 큰 퀘스천 질문은 플랜 B는 뭐냐는 겁니다. 플랜 B 이게 현 정부에서 실천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안이고 2월까지 타임테이블을 갖고 계신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현 정부에서 안 되면 아니면 현 정부에서 당장 12월에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되면 그럼 다음 정부에서 할 것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억했네요. 자, 이남주 교수님, 예, 가능하면 7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선생님, 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예, 야, 화면 공유하면서 얘기를 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시간 예, 관리에 좀 편할 것 같아서요. 네. 예. 예, 보입니다. 토론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3월 이후 사실상 내년 들어가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당히 중요한 선거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사실 양쪽이 모두 어떤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사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내년에 상당히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이런 상태에 진입할 거고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도 더 정치적으로 민감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외교의 창은 한 2달, 11월, 12월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외교와 대화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가 이걸 조금 원인을 좀 보면 어쨌든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선거 국면에 진입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 전후에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죠. 2017년도의 사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 그 군사적 파장이 2017년보다는 더 클 것이고요. 북도 이런 선택도 있지만 사실상 차악에 불과하지요. 인민 생활 향상 이 목표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 관리에 관심을 표하고 있고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도 2년간 코로나 방역에서 좀 벗어나서 외부 세계와의 어떤 접촉면들을 좀 넓혀가고 있을 필요성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의 진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이제 탐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왜 이런 조용한 이런 탐색과 외교와 대화 이런 노력들이 종전선언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이건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아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지금 약간의 교착 상태, 상당히 지속된 교착 상태를 극복하는데 과연 종전선언이 유용한 아이디어인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자 의견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북미 간에도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전제 없는 대화,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이 구도에서 대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과연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설득 그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요러한 간극을 좁히는 어떤 방식, 그리고 그 대화의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어떤 틀로서 저는 종전선언의 의미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뭐 법적인 논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그러한 법적이고 이런 측면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전술적인 측면의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해야 조금 종전선언의 의미를 좀 적극적으로 좀 살리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걸 단순히 상징적인 거다, 정책 선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엮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이나 중국, 북한, 북에게 모두 약간의 그 설득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토를 하고 있고, 북도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실적 효과가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면 미국에게는 뭐 감춰진 의도와 관련된 의구심, 이런 것들 자꾸 불러일으키게 되고, 북에게는 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뭐 종이장 내민다, 이런 거부감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종전선언의 내용과 또는 그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원칙은 뭐 이 종전선언이 제가 생각하기엔 한반도의 군사적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동을 조정하는 것, 행동을 대부분 안 하는 거나 약간의 하는 것이죠.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이 종전선언의 전후에 이렇게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종전선언 관련된 어떤 합의문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틀에서 종전선언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그 합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북은 핵과 ICBM 실험 중단을 더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약속을 하고, 한국은 좀 민생 관련 협력을 제재 완화 포함해서 더 법적으로 보장하는 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 쟁점은 유엔 사령부 문제가 조금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게 종전선언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뭐 또 그 김성 북한 그 주 유엔 대사가 유엔에 또 유엔 사령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썼으니까 이거는 뭐 조금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상황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 왕이가 미국 브링턴과 G20에서 정상회의에서 만났죠. 중국 측 보도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 바디랭귀지가 좋았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대화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진 않았다, 기존의 세 번의 대화는 좀 달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정의용 장관과 왕이가 만났을 때 G20에서 그 왕이가 북미 대화, 적절한 시기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국말로는 러지엔이라고 그러는데, 좀 즐겁게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희망만 아니고 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를 하는 거여서, 약간 지금 미중 관계가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내에 조금 진전이 된다면, 이 종전선언 아까 앞에서도 이정철 교수 발표에서도 뭐 그 문제를 언급을 하긴 했지만, 조금은 그러한 미중 관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조금은 최근에 뭐 한 1~2주 사이에 조금 더 증가한 측면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혜정 선생님은 이제 플랜 B가 뭐냐? 참 큰 질문입니다. 그다음 이남주 선생님도 지금 발제자한테 뭐 꼭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전선언이 돌파구가 될 수 있나?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고요. 예, 이어서 왕선택 센터장님, 예, 7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분 정도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저는 그 주제가 실현 방안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발상을 바꿔서 그동안 실현이 왜 안 됐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그것을 규명함으로써 그런 점들을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북한하고 미국이 호응을 해야만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 지금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당연히 이제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중 기준 문제 또 대북 적대시 정책 문제를 들어서 일단 뭐 박사님 말씀대로 거부한 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장애물이고 저는 3번째 요소가 우리 국내 정치 차원에서 우리 보수 진영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력을 방해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왔고 또 김정은 위원장 뭐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은 이중 기준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고 적대시 정책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선결 과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나올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기준 문제나 대북 적대시 정책 문제가 2개 다 모호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기준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북한이 말을 하는 그 뭐냐 이렇게 보면 사실 애매모호하고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됐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고 또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 문제라든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중기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기한 불만은 바로 이런 남한 당국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는 문제 여기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쪽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북한이 볼 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저는 이미 이중 기준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극복되는 상황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요. 대북 적대시 정책 문제는 그야말로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만이 또 해결이 되는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고 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만 적대시 정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조건만 맞으면 북한은 이미 종전선언 문제에 나올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 당국에서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를 하는 태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고 있고 남측 정부와의 신뢰 문제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조치가 남쪽 정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미 북한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9월 달부터 이제 당국자들이 몇 개 말을 했는데 그 중에 마이클 커비 국방부 대변인 말을 보면 우리 목표는 언제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 문제와
비핵화 문제가 연동돼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고요. 그 다음날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북 유인책 제공에서 신속한 행동을 희망하지만 우리와 미국과 한국은 접근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설리반 아까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설리반 안보 보좌관의 말이 있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은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전향적인 약속을 할 것이냐, 주한미군 철수라는 부분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한미 동맹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냐, 유엔 사령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확고한 신뢰, 이제 어떤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북한하고 미국하고 실무 협상을 한 적도 있고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이렇게 볼 때 어느 정도의 확신만 심어준다면 미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작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불신하고 있고 동시에 한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심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진보 진영 정권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때 좀 북한에 경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항상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이 그런 유보적인 태도를 진보 정권, 한국의 진보 정권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한국의 보수, 국내 정치에서 보수 진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야말로 지금 뭐 대북 정책은 당파적으로 진영 논리를 접근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한 아무리 좋은 전략과 아무리 좋은 외교 능력이 있어도 효과적인 대북 정책 전개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협력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뭐 차기 정부가 혹시 진보 진영에서 집권을 한다고 해도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감 이런 것들을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암신시키는 그런 발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좀 바탕이 돼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좀 호응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내 보수 진영 특히 젊은 세대는 그야말로 북한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해도 왜 제대로 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왕 센터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보수 진영의 설득. 저는 한국 정부가 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바티칸, 아세안까지 지금 종전선언 설득을 하는데 국내의 야권 내지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신 정부 당국자가 계시면 그 부분도 특히 좀 관심을 좀 써주시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초미의 관심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일본의 협력을 일본이 그동안 사실 해방을 많이 놨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외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협력도 사실 필요한 생각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쫓깁니다. 이정철 선생님, 이정철 교수님 한 3, 4분 내로 답변 내지는 코멘트 해주시면요. 토론자분들한테 마지막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국면은 김여정이 2020년 7월 11일 날 얘기한
적대시 정책 철회돼 대화 재개 단계. 이 말이 유효하다고 김정이 얘기했거든요. 조선신보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고 대화 재개의 명분이 뭐냐 이거에 주목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아까 이남주 선생님 잘 말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종전선언 자체가 하나의 평화협정으로 가는 목적인데 지금의 종전선언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단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전제로 해서 이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플랜 A, B를 보면 저는 플랜 A, B, C를 한번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남북 친서 오가고 하면서 북미 대화를 기다려서 남북 대화 할 거냐, 북미 대화 바로 갈 거냐 아마 이런 고민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 어쨌든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잘 나왔으니까 북미 대화하고 남북 대화 간다. 이게 아마 플랜 A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 구두 약속해라. 미국은 북한이 조건 없이 나와라. 이게 컨텐츠는 잘 만들었는데 협상의 시작과 관련해서 북미가 위신과 이거 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게 플랜 A가 안 된 이유죠.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을 플랜 B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가 저는 플랜 B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평화협정 가냐 앞 세션에서 뭐 맨날 하는 얘기들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볼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미 대화에 서로한테 지금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북한이나 미국한테 다 줄 수 있는 명분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고 그게 이남주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플랫폼 뭐 뜻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의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격도 장관급으로 낮추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서 북미가 일단 만나게 하는 거,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완성된 후에 북미가 만나게 하는 고려 사항으로 플랜 B다 이거고요. 이게 실패했을 때 플랜 C는 이제 아까 플랜 A 나올 때 얘기했던 북미 대화가 안 되더라도 남북 대화로 가서 분위기를 만들 거냐. 지금 조선신보는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북미 관계 안 되더라도 남한이 한번 해봐라 하려면 이런 얘기인데 그 플랜 C로 갈 거냐 종전선언이 실패하면 다시 플랜 A로 가서 대기할 거냐 지금 그 고민이 아마 당국자들에게는 있을 거다. 근데 오늘 논의는 대부분 종전선언을 플랫폼으로 던진 거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게 된다면 아무래도 북미 대화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내용이 4월에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단 얘들이 대화를 시작하면 뭔가는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이제 토론자 분들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릴 거고요. 한 2분 정도 지켜주시면 제가 마무리할 때 몇 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정 선생님부터 한 2분 정도 간략하게 임팩트 있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그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성택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는데 조금 결이 다른 건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한미 동맹을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해서 동맹을 무조건 잡아놓고 군사 동맹의 성격을 유지하고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사실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미 동맹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거는 그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평화협정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그널은 계속 던졌고 그것은 보수가 되더라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중이 대결 국면으로 가든 일본의 역할을 끌어오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된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동맹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좀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동맹은 최소한의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보수, 진보, 정보 할 것 없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북한의 위협과 상관없이 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주권적인 상황에서 처리할 문제고 국내와 국제 정치 상황 환경이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그냥 북한의 위협을 가지고 그거를 눌러서 동맹을 재조정이 안 돼요. 미국이 원하는 조정도 안 되고 이 문제는 전략적 소통을 동맹으로서 한국에 대한 역할을 기대한다면 그 문제는 터놓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건 적어도 현 정부가 원하는 건 종전선언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다. 이건 일관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남주 선생님 2분입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저는 그 아까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와 관련돼서 그 아까 이제 보수 문제도 있고 미국 문제도 있는데 저는 되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인수하고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그리고 그 지방 선거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그 한반도의 그런 불씨를 가지고 그 상황을 겪는 게 저는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먼저 내년 3 월을 뭐 취소는 못하면은 연기라도 하자라는 선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 정도의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너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자, 왕선택 선생님, 예,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네네, 저도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여유 있습니다. 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 전략이나 전술, 또 준비, 이게 부족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다. 이미 충분히 나올 얘기 다 나왔고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 전략과 전술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안 자체가 나쁜 것이냐? 저는 나쁘지도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왜 안 되느냐? 이제 그럼 뭐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원래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북한과 미국이 신뢰가 없다라는 건 뭐 다 아는 거죠. 이건 구조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럼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문제는 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과의 어떤 신뢰 관계가 좀 부족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남한과 북한 간의 당국 간의 그 긴밀한 소통, 신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다. 또 국내 정치에서 보수 진영의 반대 이런 움직임들이 통제가 안 되고 협조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존재라는 것도 분명히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지지와 협조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한미 간의 신뢰 문제는 최근에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호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신뢰는 지금 호전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국내 정치에서 보수 진영에 대한 보수 진영 달래기 노력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이고 일본 쪽에 대한 부분도 뭐 국정원 차원에서 노력이 일부 있었지만 그건 큰 틀에서 더 큰 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뭘 더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 중에 지금 이런 몇 가지들을 좀 보완을 한다면 저는 좋은 시기가 도래하니까
즉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계기가 도래하니까 저는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오늘 발제하신 분 또 토론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짧은 시간인데 압축적으로 말씀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따로 정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논리정연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말들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종전을 하거나 선언을 하거나 종전에 합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즉각 이어서 강화조약이나 평화조약,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처럼 68년이나 휴전 상태가 지속이 되고 정전을 합의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고유한 단계로서 정치적인 선언의 단계로 간주하고 그걸 출발점으로 다시 평화협정을 가는 이런 사례는 제가 보기로는 거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한반도 상황의 특수한 그 상황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종전선언을 안 하고 그냥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협정 안에 보통 종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앞에 1조에.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가 사실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문제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방치하고 그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의 장기성과 복합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현상 변경, 동북아 국제 질서의 현상 변경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게 미중 전략 경쟁의 큰 변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이 하나의 고유한 단계로서 탄생한 배경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화협정이 결혼, 혼인신고를 하는 결혼, 이건 이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죠. 이라고 보면 저는 종전선언은 약혼식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비록 약혼식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약혼식을 하게 되면 도덕적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돌입을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또 우리가 추진하는 이 종전선언은 매우 의미가 있고 꼭 해야 되는 거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하냐가 아니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 약혼식이 그러나 또 약혼식을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정한서 한 그릇만 떠놓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혼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공감대가 상당히 조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러시아, 미국도 저는 전면 거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건부 수용이라고 봅니다. 북한 역시 조건부 수용이고. 따라서 이 특별한 약혼식을 통해서 결혼식을, 장기적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 약혼식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무리하지는 않되 안정적인 실용적인 종전선언에 성공하길 기원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걱정은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유엔사 체제를 한미연합사령부 출범하면서 거의 유령화되어 있었는데 유엔사 체제를 강화해 놨습니다. 이걸 아시아판 군사 다자 협력체로 지금 강화하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다자적인 어떤 협력체로 강화시켜 왔고요. 이미 한미연합훈련에 참전국들이,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참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병력은 보내지 않고 있지만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사령부에는 이 참전국에서 이미 사령관까지 파견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정전 체제를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과 또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중국의 견제, 그다음에 우리의 종전선언의 노력, 또 북한의 셈법,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건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견인차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어려운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이 일을 좀 무리하지는 않되 안정적인 행보로 꼭 좀 도출에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외의 어떤 그 협력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생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정부가 다른 이 노력과 함께 우리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초기에 인터넷이 좀 어려워서 상당히 가슴을 졸였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발표자 패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으로 또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일연구원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 방안 학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연사 여러분들과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